네, 외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신안보 포럼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술 전쟁, 광물, 반도체, 배터리 산업에서의 경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세 번째 세션입니다. 지금 무대에 연사분들이 함께 주셨습니다.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동유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중국 및 아시아 안보 프로그램 국장님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좌장님을 맡아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패널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소피아 칼란차쿠스, 뉴욕대학교 아부다비 캠퍼스 환경연구 및 공공정책 국제 석좌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금 무대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그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랭크 움바흐, 고급 안보 전략 및 통합연구센터 기후 에너지 및 자원 보완을 위한 유럽 클러스터 연구국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준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선임연구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자이납 우스만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아프리카 프로그램 국장 및 선임연구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스만님 큰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지혜 채텀하우스 중국 선임연구원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 마이크로 이제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외교부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포럼을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좌장으로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선 패널 세션에서 기술의 적용에 대해서 논의를 가졌습니다. AI, 사이버, 그리고 핵 혹은 재래식 무기에 대한 그런 기술들의 적용에 대해서 논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패널 세션에서는요. 우리가 조금 더 기초적인 자원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스트림, 미드스트림을 다룰 텐데요. 그 광물 자원의 추출 그리고 생산에 관련해서 논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핵심 광물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상업 활동의 근간이 되고 또 전자기기, EV 그리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광물이 그런 것의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군사적인 적용도 있고요. 미국과 중국 간에 현재 패권 경쟁이 있고 그로 인해서 그러한 여파가 이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배터리에 있어서는 특히 그렇고요. 또 심지어는 핵심 광물 분야에 있어서도 아직 이 두 국가가 패권 경쟁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국과 또 유럽연합 간에도 협력의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전환을 생각을 해볼 때 이러한 광물들이 얼마나 친환경 전환에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무기화하고 또 정치화하게 되면 심각한 경쟁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병행된 시스템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명한 어떤 예언이 확언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미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제조사를 대상으로 수출 제한 조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또 일본 장비 공장들은 또 이러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1월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60%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특히 핵심 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제조하는 장비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가 조치를 취했던 것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취했던 그런 정책 조치들이 나오겠죠. 2019년에 있었던 조치들도 반복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왜 오늘날 중국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지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부 전체의 전략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수년에 걸친 그런 정부 차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이러한 특정 산업군을 식별을 해서 여기에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었지만 여기에 투자를 진행했고 또 환경 파괴를 야기하기도 했지만 여기에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중국은 바로 이러한 광물 그리고 핵심 자원 분야들이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동시에 규제 체계가 OECD라든지 미국이나 유럽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 체계가 이러한 핵심 광물 분야에 있어서 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 광물과 그리고 또 반도체에 쓰이는 칩들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아주 격화된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를 인해서 다른 국가들, 유럽연합에도 또 그리고 인태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러한 경쟁이 격화되고 그 격화된 경쟁이 이어진다면 정말 나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윈윈 상황이 아니라 루즈루즈 모두가 손실을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지금 이제 패널 분들을 모셨는데요. 여기 패널로 오신 전문가들이 이러한 질문을 다룰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러한 토픽들을 다루실 예정입니다. 먼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피아님께 질문을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서 바로 이런 핵심 광물의 개발과 관련하여서 또 굉장히 많은 글을 쓰셨는데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미중 경쟁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서 이러한 인식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의 현실도 있겠지만은 미국이나 또 일부 유럽 국가들 그리고 또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에 많이 의존한다. 바로 이런 핵심 광물과 관련하여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경쟁적인 환경에서 공급망 회복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요. 그렇다면 중국이 바로 이런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하여서 상대국에게 강압적으로 나갈 수 있다라거나 또는 혹시라도 중국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제재를 당하면 또 이에 대해서 보복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지난 수십 년간 상호 호혜적이었었던 경제 구조가 이제는 점차 더 부정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어디서 혜택을 얻을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서 그 큰 그림을 이룰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녹색 전환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러한 녹색 전환 같은 친환경화의 경우에는 경쟁이나 또는 제약보다는 협력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일부 분야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첨단 반도체 같은 경우요. 자, 그런데 사실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이 포함을 함으로써 점차 더 예를 들면 28나노미터
메모리 칩까지 포함을 시킴으로써 이런 레거시 메모리 칩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점차 더 범위를 확대해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어려워 보이면 결국 협력은 그만큼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어떠신지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한국 외교부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초대 감사드리고 또 특히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몇 기쁩니다. 한국은 처음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말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을 말씀드리자면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좀 이런 이 현실주의적인 그런 기대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안보 또 위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안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자면 좀 공격적으로 정의를 한 것 같은데요. 결국 우리가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협력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친환경화와 관련해서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는가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또 저희 뉴욕 대학에서 또 많은 학생들 그래도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기를 원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러한 담론에서 그래도 희망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미중의 양극 경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자면 이 방에 있는 코끼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녹색 전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대부분이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또 파리 협정 이후 2015년에 다시 한번 모여서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억제를 해야 된다라고 합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에너지 분야 그리고 교통 분야에서의 배출을 감축하고 그렇다면 결국은 교통 분야에서의 친환경화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의 이용 증가라는 것이 바로 필요한 방법이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의 경쟁 즉 우리가 이제 이런 양극의 초경쟁과 같은 이러한 환경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것은 무역 문제였습니다. 제가 중국과 또 희토류의 지정학에 대해서 이 책을 썼을 때요. 이게 벌써 2018년이니까 정말 옛날 같은데 그때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우리가 이런 전체 경제 구조를 어떻게 하면 지구와 또 기후를 위해서 전환시킬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원료에 대한 접근이 없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제를 던져보았었는데 그런데 사실 경제학자들이 시장이 모든 대답을 제시할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은 바로 지정학 그리고 트럼프 에코노믹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지정학이 너무나도 분쟁적이어서 이제는 더 이상은 협력의 분야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화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어차피 발생할 일이긴 했었지만은 또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도 디지털 역량이 있었는데 자, 그런데 사실 이 경제에서의 탈원료화라는 것은 탈물질화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또 친환경 때문이기도 했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 민간 또는 정부 누가 주체적으로 할 것인가 또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가 또 자유가 무엇인가 또 장벽이나 벽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부된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꼭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이러한 일이 오늘날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바로 이런 지정학적인 배경에서 우리의 전쟁이나 또는 분쟁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경제적인 분쟁에서 집중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역 관계 그리고 또 상호 의존이라는 관계 이러한 것이 만들어진 이유가 경제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런데 이제는 또 이에 대해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후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일이 결코 아니고요. 지구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결국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가 있었죠. 어떻게 하면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해관계자들을 관여하게 할 것인가? 글로벌 노스, 글로벌 사우스 사이에서의 다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실 우리가 개도국들에게 이에 대해서 약속을 하죠. 우리가 친환경화를 하면서 녹색 전환을 하면서 개도국들에게 약속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피아님. 이제 프랭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유럽도 핵심 광물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고 또 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칩의 전 수요 대비 10% 정도만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 취약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제공자들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난 몇 년 동안 유럽 연합의 전략은 무엇이었습니다. 디리스킹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유럽 연합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이러한 리스크라든지 도전 과제를 완화하기 위한 유럽 연합의 전략에 궁금합니다. 핵심 광물에 대한 투자 그리고 또 이 자원 추출 또 그 정제 등과 관련한 전략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과 어떤 조율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바이든 정권이 지금 TTC라는 대서양 위원회를 통해서 조율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대서양 간,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간의 어떠한 조율이라든지 협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것의 상세 조건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기빈 여러분, 대한민국 외교부에 다시 한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한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토론에 있어서 중요한 점을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목도한 것 중에 하나는요, 사이버 안보라든지 여러 안보 이슈를 저희가 다뤘는데요. 지금까지 들었던 그 토론들이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었고 또 정보가 많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협력이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정학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명성, 특히 협력에 있어서의 투명성이 중요한데요. 거기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 국가들의 현역이 있었고 그리고 규범 기반의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런 리더들, 시진핑 주석과 같은 그런 리더들이 하는 언사를 보면요. 그들의 국경을 변경시키거나 아니면 지정학적인 영향을 강화하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지금 제대로 수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주제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소피아 님도 이미 말씀을 해주셨지만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되려면 그로 인해서 기후 변화를 관련된 목표가 달성이 된다면 정말 많은 우리 글로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리입니다. 구리가 글로벌 디지털화의 확산을 위해서 또 전기화의 확산을 위해서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국가적 그리고 국제 에너지 계획에서는 사실 간과된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자재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결론 내린 분석에 따르면 미래 구리 수요가 특히 전기와 디지털화를 위해서 필요한 구리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30년 동안 발생할 수요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생산된 구리의 양보다 많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계획에서 또 실질적으로 그 광산의 운영을 생각을 해볼 때 국제적으로 이 7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려야만 이런 구리 생산이 가능할 때 실질적으로 많은 국가에서는 30년이 걸립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언제 투자를 할지 모른다면 리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배터리 세대가 이제 리튬이 아니라 다른 자원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 광산에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기술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에 있어서 특히 그렇고요. 또한 지정학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2015년부터 시진핑 주석이 주장하기를 굉장히 또 반복적으로 주장하기를 중국이 기술적인 해외에 대한 혹은 서방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동시에 중국이 서방이 중국에 대한 이런 자원 의존성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이런 무역 불균형을 5년에서 지난 10년 동안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수출입에 있어서의 불균형을 높여야 한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무역 불균형이 지난 몇 년 동안 그 중국의 행위로부터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도한 원자재 혹은 정제 가공 처리된 제품에 대한 과도한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공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중국의 가공 처리 능력이 중국이 국제 시장을 거의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정책을 보면요. 유럽 연합의 위원회는 이런 자원 안보를 2008년부터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공급 안보라는 문제에 관련해서 컨퍼런스가 여러 번 열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다뤄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사용 혹은 수소 에너지의 활용과 같은 부분과 이런 자원 안보를 연결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나왔던 출간물을 보시면요. 에너지 안보를 미래의 에너지 안보를 생각을 할 때 이런 친환경 전환과 연결시켰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에 유럽 국가들, 독일과 같은 국가들은 세 가지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은 이러한 수요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유럽에서 생산되는 그런 광물을 선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활용 그리고 재사용을 통해서 또 대안적인 원자재의 사용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급의 안정을 꾀했던 것이지요. 올해 유엔에서는 핵심 원자재법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목표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유럽 내 광물 추출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30년까지 취해야 하는 조치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근본적인 이런 이슈를 인정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문서화해서 이러한 문제를 정의를 했으나 이러한 다면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문서화했지만 지금 이것을 정책적으로는 선언을 했지만 실제로 이런 정책적인 제안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인 장벽이나 절차가 너무나 많고 또 정치적인 의지가 부족한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측에서 그렇고요. 또 업계 측에서도 의지가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갭을 메우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도전 과제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간의 협력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2012년에 우리가 일본, 중국 간의 히토류 관련 무역 분쟁이 발생한 지 2년 정도 지났었던 시점에 협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 간의 협력이 그때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호주, 캐나다 그리고 G7 국가들이 동참을 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동안에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협력 분야는 사실 굉장히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방식으로 저희가 그 목표를 삼기 했습니다. 사실 그때 미국과 유럽 간의 그 자원 공급 안보와 관련해서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협력을 진행했습니다. 2015년에는 이러한 핵심 광물이 자원 안보 또 안보의 이슈로 인정이 되었고 미국 국방부는 이러한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입에 대한 의존성이 안보 이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학계 전문가들이 미국 의회에서 이와 관련돼서 의견을 주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희의 국방 혹은 방위 산업을 보더라도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 차질이 발생을 하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방위 및 무기 산업이 원자재 수입에 상당히 의존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사례였는데요. 올해 나온 그 사례를 보시면 특히 탄약을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이 특정 면을 수입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그런 면을 생산하고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80%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고 또 더 군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쟁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자재 없이는 그런 목표 달성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아직도 희망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분쟁 가능성도 있고 또 트럼프 행정부와 EU 간의 어떤 긴장도 있겠지만 전략적인 이익이 동일한 혹은 공동의 정책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의 과도한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없애서 디리스킹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공급망에 있어서의 이슈를 해결해야만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또 향후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이슈가 이것일 것입니다. 유럽 의회가 완전히 최근 몇 년 동안 변화를 보인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를 보시면 기후 및 에너지 분야가 재정립되어서 이제 안보와 방위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내용과 변화가 산업 정책에도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 안보 전략을 세울 때 일본의 모델을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이 부분이 중요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랭크. 특히나 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점 언급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한 가지는 바로 중국의 인식, 즉 다른 나라들에게 첨단 기술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것,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을 채택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그 전에 80년대 말 또 90년대 중반 이때도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정부가 또 대대적으로 재원을 투입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중요한 점을 언급해 주셨는데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도나 또는 희망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이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사실 호주 같은 경우에도 또 핵심 광물이 상당히 많은 나라인데 그런데 호주 정부를 보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한 70억 달러에 달하는 이 크레딧 라인을 제공하겠다. 그러면서 또 이 과정에서 뭐 몇백만 달러는 여기 또 몇백만 달러는 저기 이제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충분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앙골라를 방문을 하면서 10억 달러를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난 몇 년간 투자를 한 것만 보더라도 2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아프리카에 투자한 것을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단지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까지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네, 박준영 연구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물이나 또는 이 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서 전문가이신데요. 사실 최근에 보면 또 대안적인 공급을 확보하고자 이 핵심 광물의 공급망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여러 제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체 핵심 광물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또 얼마나 좋은 가격으로 좋은 비용으로 추출이 되고 또 재련이 되고 제조가 될 수 있을런지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인 공급망 안보에 있어서도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바로 또 연구원님의 전문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또 저명한 포럼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그러면 좌장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차원에서 먼저 핵심 광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광물은 가까운 미래에 있어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원료로서 또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광물에 대한 수요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에 더해서 배터리와 AI 기술이 바로 이런 핵심 광물에 대한 추가 수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핵심 광물의 정의는 사실 이제 이런 이 핵심 광물 같은 경우에는 또 원유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는 이 USGS에서 내리는 정의인데 또 바로 이런 핵심 광물의 부족은 또 산업이나 경제적으로도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핵심 광물이라는 것은 또 예를 들면 전기차나 또는
많은 전자제품에 필요한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연구 자석이나 반도체, 또 광물, 희귀금속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크기가 크기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5배나 더 많은 광물이 필요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폰에는 리튬이 6g밖에 들어있지 않은데,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에는 리튬이 6kg 있습니다. 결국 1000배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긴 하지만 수요 급증만으로는 공급망의 안보 위험을 설명할 수가 없고요. 사실 진짜 이유는 공급 측면에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핵심 광물이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비금속, 예를 들면 구리, 알루미늄 등과 같은 비금속이 오히려 더 중요했었습니다. 사실 핵심 광물은 소량만 생산되거나 또는 부산물에서 생산이 되었었고요.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첨단 기술도 없었고 적절한 시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 이외에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공급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반세기 동안의 세계화를 통해서 또 전 세계적으로 기초 제조를 개도국으로 많이 이전을 하게 되었고요. 선진국은 고부가 산업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광물 자원의 불균형한 공급 또 유통으로 인해서 결국은 전반적으로 공급망에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 중국의 경우에는 미드스트림, 즉 핵심 광물에서 미드스트림에서 우월적인 지위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국유 기업은 전 세계 업스트림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는 예를 들면 흑연과 관련하여서 다운스트림에 있어서 생산을 99%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핵심 광물의 경우에도 갈륨 생산의 경우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게르마늄은 60% 이상을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 광물의 공급망에서 중국이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각국의 광물 자원 전략이나 또는 안보 메커니즘을 보게 된다면 예를 들면 호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체계화된 시스템이 있고요. 또 한국의 경우에도 작년에 이와 관련된 광물 안보 조치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광물과 관련된 안보 장치라는 것은 단기 전략 그리고 장기 전략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 전략이라고 한다면 비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오프테이크 협약이라거나 그래서 또는 정부 인센티브가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이라고 한다면 다자 협력 프레임워크 또 이를 통해서 공급망 혼란에 대응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 또 그 외에도 첨단 기술 발전 등과 같은 그런 장기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결국 목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생산 확대 그리고 두 번째가 다변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책임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생산 확충과 관련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사실 생산 확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는 이 채굴의 과정 그리고 또 가공의 과정에서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고 또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나라에서 기업들이 여기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또 그래서 이 광산 분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예를 들면 또 오프테이크 협정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수직적인 통합인 것이고요. 테슬라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테슬라는 이 운영비를 크게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이러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의 투자가 많이 필요하고 또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 광산 프로젝트를
초기 단계부터 생산까지 가려면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캐나다,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이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는 15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고 또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의 조율을 개선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비축인데요. 비축이 지금 현재 다자 기구들에서 논의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대부분 논의는 민간 분야가 이끌어 나가고 있지만 사실 비축의 경우에는 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유가스 같은 경우에는 IEA 회원국들의 경우에는 90일의 의무적인 비축 양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일 쇼크 이후에 안정을 유지를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긴 한데 광물의 다양성 그리고 또 복잡한 산업 구조와 각기 다른 국가 사이에서의 상황의 차이로 인해서 원유나 가스처럼 비축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공급 차질에 대응하기에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또 수입원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러한 비축이 있다면 그러면 투기 세력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서 시장 불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광물 비축을 하는 나라는 소수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 정도인데요. 미국은 특히나 국방 목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기술적인 발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 봅니다. 예를 들면 프래킹 기술이나 또는 AI 적용, 예를 들면 시일가스 개발에 있어서의 AI 그리고 또 프래킹 기술을 보게 된다면 결국 기술 발전이 생산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채굴, 예를 들면 스마트 마이닝이라거나 또는 원료에 대한 가공의 기술 그리고 또 재자원화 기술 등 모두가 다 필수적으로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유형의 광물과 관련하여서 어떠한 기술이 존재하고 어떠한 기술 갭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걸맞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자이남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핵심 광물에 있어서 아프리카 지역이 주안점이 되었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강대국이 특히 이런 자원에 대한 접근을 얻기 위해서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을 하고 있고 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원을 찾고 이런 자원의 채굴과 가공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좀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주시겠어요? 미국과 중국이 두 개의 주요 국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주요 국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특성들이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지요? 이러한 자원 채굴을 위해서 또 핵심 광물을 얻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이러한 목표 달성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이 더 효과적이었는지 아니면 미국이 더 효과적이었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에 이렇게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굉장히 하이테크한 이런 셋업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컬러풀한 무대 세팅인 것 같습니다. 음식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토픽입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 있어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어떻게 천연 자원을 활용할 것인지 새로운 이슈는 아니고요. 또한 특정적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 이러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사람들의 웰빙을 향상하고 또 번영을 향상하기 위해 활용하는 그런 문제는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여와 상호작용 또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작용도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사실 아프리카 지역이 글로벌 경제에 편입이 될 때 그 기반이 아주 비대칭적인 이런 천연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관계에 기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광물, 그리고 금속, 그리고 핵심 광물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죠. 저는 이 전환을 위한 금속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핵심 광물이라는 것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 다르고 또 시대에 따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지역적인 그런 특성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핵심 광물에 대한 정의가 영국이나 한국에서 나오는 정의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다양한 산업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업 정책, 무역 정책, 그리고 투자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금속을 가지고 있는 혹은 핵심 광물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추진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소비를 하는 국가들의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비를 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을 안전하게 만들고 또 디리스킹을 진행하고 또 공급자를 다변화하는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들은 이러한 자연원 활용에 있어서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작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사실 세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는 현재 굉장히 독특한 시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자적인 행동이라든지 다자주의가 사실 조금 그 범위가 좁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 특정 이슈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다자 이니셔티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효과를 내었던 것 중에 가장 최근 것이 바로 UN 사무총장의 핵심 광물에 대한 패널입니다. 지난 몇 달 전에 이루어졌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 효과적인 이니셔티브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역이라든지 산업 정책적인 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셔야 할 맥락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의 방정식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특정적인 그 지리적인 특성입니다. 많은 활동이 지금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그리고 여러 글로벌 강대국, 한국을 포함한 그런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들이 이 생산과 제조에 관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방정식의 공급 측면을 보시면요. 여러 금속이 현재 보존 자원으로서 여러 아시아 지역에 또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소득 국가도 있고 또 저소득 국가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들도 이런 보존 자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많은 공동체가 문제가 그 채굴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리튬 프로젝트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가 반발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채굴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환경적인 파괴적인 영파가 있어서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산업 정책의 측면에서 보면요. 굉장히 많은 그런 자원을 소비하는 국가들이 이런 산업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지원금 제도를 혹은 세금 혜택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추진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전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그 광물 공급망에서의 지배권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에서는 법안 통과를 통해서 특히 미국에서는 IRA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법안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이제 그런 산업 정책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분들과 이런 산업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피하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많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유한 국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이런 산업 정책, 친환경 산업 정책을 펼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정책 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무역 정책 툴인데요. 제 생각에는 무역 정책이 아마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우리가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생산국과 그리고 소비국가 간의 어떤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소비를 하는 국가들 혹은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들이 소비국을 했고요. 이들이 관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IRA를 통해서 간접적인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을 FTA를 미국과 체결한 국가에서 온 원자재를 활용한 기업에만 제공하는 것으로 활용을 했죠. 그리고 또 특정 국가에서 온 그런 원자재가 들어있다면 그런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다양한 관세 조치를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특히 소비 국가에서 나타나는 생산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요. 인도네시아의 사례가 있었고요. 또 아프리카, 탄자니아, 짐바브웨, 가나 같은 국가들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수출 금지 조치를 활용해서 14년, 15년 동안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니켈을 수출을 금지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는 니켈을 미드스트림이라든지 그 재련을 하는 그 산업 부문에 있어서 50%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도 이러한 수출 금지 조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구는요. 미국과 또 중국이 활용하는 도구 있는데요. 아마 걸프 국가들도 활용할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이들도 상당히 이런 핵심 광물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다양한 투자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투자 파트너십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올해 초에 개최를 했고 여기 이 회의 동안에 이 핵심 광물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여러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이 참여를 하면서 여러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세 가지 정책 도구들입니다. 양재적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다자적인 방식에서는 메커니즘에서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유지혜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디리스킹에 대해서 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또 관련하여서 예를 들면 뭐 일본의 디리스킹 정책 등에 대한 보고서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또 중국과 예를 들면 핵심 광물이나 반도체 등과 관련하여서 또 유럽에서의 이러한 관점은 어떠한지요? 사실 아주 광범위하게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아마 가능한 한 EU가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녹색 전환 등과 같은 분야에서요. 또 이러한 협력은 단지 양측뿐만 아니라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 등등 전 세계적으로 도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다른 동료분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외교부에 감사 말씀드리고 또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도 감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행사 그리고 또 이렇게 인스타그램업을 무대를 꾸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사실 이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와 중국 사이에서의 잠재적인 협력에 대해서요.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구조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지난 20년 정도 놓고 보았을 때 베이징에서 한 가지 노력을 한 것이 바로 제조 역량을 고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강압적인 산업 정책을 활용을 하여서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출 품목의 가치를 높이고자 했었던 겁니다. 이것이 뭐 전기차이건 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장비 이건 간에 이러한 품목들이 결국은 유럽 기업들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EU와 중국 사이에서의 경제적인 보완 관계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 없겠고요. 사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가 단지 부동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중국을 독일보다 더 큰 규모로 키워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조 강국으로 전 세계적인 제조 강국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EU와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협력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 국가 보조금 이건 말건 중국 기업들도 굉장히 국내에서 첨예한 경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BYD라거나 또는 이 랜드로버 같은 이게 영국 브랜드이긴 하지만 그런데 중국 자동차 회사가 소유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기업들이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정치적인 이념 그리고 현재의 지정학적인 양분화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인데요. 자,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많은 유럽 지도자들 또 유럽의 많은 정치적인 엘리트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계란을 한 바스켓에 담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 또 중국에 대한 제조 의존, 이러한 식으로 한 곳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중국의 관점에서는 전 세계를 보았을 때 중국에서도 이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결국은 경제적인 또 산업적인 자금력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최악의 지정학적인 결과로부터도 보호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의 연합이 발생하면서 중국에 대한 억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로라도 친환경화라거나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국에서 보기에는 예를 들면 유럽이 과거에 이 기후 위기와 관련하여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많은 나라들,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동참하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중국이 또 이런 친환경화에 나아가고 또 전기차 생산을 높여나가고 있는데, 자, 그런데 또 이렇게 경쟁력이 더 강화되니까 또 유럽에서는 이 유럽 내 시장에 중국 제품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무역의 성벽을 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협력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세계 나머지 지역과 관련된 것인데요. 물론 앞서서도 예를 들었지만 중국과 서구 사이에서의 이 권력에 있어서의 분쟁이 점차 양분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1대1로 이니셔티브나 또는 또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이거나 또는
기후 변화 아젠다, 또 그 외에도 신재생 에너지 장비나 인프라 등을 비서구 국가들에 많이 제공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중국은 바로 이러한 기후 변화에 있어서도 책임 있는 행위자이다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계속 보여준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자, 그런데 중국이 지난 10년 넘게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왔었던 겁니다. 미국이나 또는 유럽의 존재 없이 중국이 바로 이러한 지원을 해왔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한 협력이라거나 또는 중국에서의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노스보다는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의 세계가 또 그만큼 분열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예를 들면 이러한 경제 외교라거나 또 이러한 것이 물론 중국의 제조 역량 고도화 그리고 또 제조 인프라 고도화 등과 같은 그러한 노력은 단지 핵심 광물에 대한 수요에서 넘어서서 이제 또 그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보다 더 광범위한 시장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이 상당히 복잡하다.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협력이라고 한다면 중국에게 있어서의 협력이라는 것은 비서구 국가들 그리고 글로벌 노스 외의 국가들과의 협력이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좌장으로서 역할을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광물 그리고 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또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리스크, 디리스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가정하는 것은 공공 분야, 즉 정부가 문제가 있다, 무엇을 하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핵심 광물, 채굴, 또 가공의 행위는 사실 민간 분야의 기업들이 주도합니다. 그들이 투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리스크를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간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고 또 규제적인 차원에서도 지원을 예를 들어서 배터리 지원금 등을 받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민간과 공공 분야 간의 파트너십, 민관 파트너십이 만들어져서 이러한 도전 과제를 핵심 광물 분야와 관련된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패널 분들께서 한번 어떤 전략적인 인사이트로 예측을 해보시면 앞으로 향후 5년을 봤을 때 이런 상황이 더 악화가 될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어떤 보호 장치가 마련될지 예측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런 경쟁이 조금 관리가 되는 식으로 될까요? 소피아님? 네, 굉장히 잘 구성된 공급망 그리고 또 관련하여서 접근법이라거나 또는 각기 다른 지역이 이러한 핵심 광물이나 또는 전환과 관련하여서 굉장히 다방면적인 전략과 또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이러한 전체 발표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OECD 국가들, 예를 들면 주요 산업 국가들, 이러한 국가들이 어떻게 보자면 시간을 많이 낭비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친환경 전환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인프라나 또는 필요한 기술을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잃었다라는 것인데 중국은 도약을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경쟁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예를 들면 전기차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죠. 중국이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뭐 보조금이라거나 또는 산업 정책도 활용을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선 것이죠. 경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사실 OECD 국가들은 지난 수십 년간 해왔었던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이
사실 제가 이 기후 또 친환경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전기차 또 신재생 에너지가 바로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데 있어서 해법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기한은 2030년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요. 자, 그런데 민간 분야를 보게 된다면 누가 누구를 영향을 주는 것인가? 민간 분야가 정부에게 아니면 정부가 민간 분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인가? 자, 그리고 핵심 광물을 보게 된다면 민간 분야가 결국은 수익을 위해서 나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10년에 금융위기 이후에도 또 가격이 조정이 된 이후에 또 일본에 대한 비공식적인 금수 조치가 해제가 된 이후에도 이런 희토류를 특정 응용 분야에 적용을 하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를 찾기 위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찾고 또 재자원화와 관련해서도 방법을 물색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에 지속적으로 이 공급과 그리고 또 공급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중국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민간 분야는 리더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민간 분야가 납세자들이 물론 정부를 통해서 결국은 납세자들이 바로 이러한 전환에 있어서의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기 원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IRA 법이 있는 것이 이게 다 보조금입니다. 미국인들이 전기차를 사도록 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또 디트로이트에서 전기차를 만들라고 보조금을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OECD 국가들이 이제서야 깨닫고 있는 문제는 중국은 제품이 있고 이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세를 중국에 때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유럽에서는 이제 팔 전기차가 없는 겁니다. 좋은 가격으로 팔 전기차가 없다는 거죠. 중국이 결국 이러한 코드를 깬 것이죠.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정하게 했는가? 아니면 글쎄요. 예를 들면 뭐 산업 정책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한 것인가? 또는 국유기업 또는 국가 재정으로 이뤄낸 것인가?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왜냐하면 서구에서는 계속 세계화를 추진했기 때문인데요. 자, 이제는 또 이 추가 다른 한쪽으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호 의존성의 연결을 깨했던가 아니면은 또 새로운 상호 연결성의 고리를 다른 파트너들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양극 권력 투쟁에 있어서 다른 한쪽은 미국인데요. 미국이 또 트럼프 2기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아직은 모르죠.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최소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이 있었습니다. 친환경 전환,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물론 또 동맹국들도 배제가 되기도 했었고 또 예를 들면 미국이 한국에도 좀 푸시를 했었죠. 미국에 와서 파운드리도 만들어라, 기술도 도입을 해라, 또 이에 대해서 비용도 다 부담해라라는 식으로 푸시를 하기도 했지만 근데 어쨌든 최소한 그 결과로서 또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또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 협력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1월 20일 이후에는 같은 스토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때부터는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고요. 또 실제로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더 높게 부과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웃국인데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동맹국들과 관련하여서는 결국은 주고받고의 관계가 될 것이라는 것인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과거엔 이렇지 않았었는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념적으로 EU에서 중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죠. 무역 불균형이 있다 또는 자동차 수입을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국과 협력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혹시라도 긴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대안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기후를 통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개도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실 유럽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 이 개도국들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들을 통해서 다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들이 뭐 최고의 행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들의 나름의 다른 아젠다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어쨌든 1대1로 덕분에 그리고 또 게이트웨이 때문에 그리고 또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사이에서의 지역적인 연결성 때문에라도 최소한 유럽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바로 이러한 개도국을 통해서 중국의
좀 더 린을 하면서 협상 테이블로 오도록 하여서 그래서 표준을 만드는 국가가 되도록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상당 부분이 제 희망인 것이고요. 물론 지정학적으로 본다면 이게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현실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양극화 세계에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부분 국가들이 서로 간에 무역을 원하기 때문이죠. 사실 대부분 나라들이 러시아에 금수 조치를 내렸는데 그런데 UAE나 또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계속 러시아와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90년대도 아니고 2000년대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곳이다. 새로운 지역 플레이어들이 있고 또 새로운 강국들이 있고 그래서 국가들이 이제는 해칭을 하길 원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도 좋아하고 또 미국에 부여하는 보호도 좋아하지만 또 동시에 경제 관계에 있어서는 자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또 자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제 관계를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중국이 사실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중국에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지정학적인 리더십이 있으려면 기후 변화에 대해서 반드시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생태적인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이 이 개발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은요. 자, 그리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 지구가 주는 경계 속에서 살아가자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에서 리더십이 없다면 전 세계적 리더십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전쟁을 하거나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 경쟁을 하거나 어딜 가서 하거나 일단 기후가 우리를 따라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1분 정도, 90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30초씩 한번 예측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이 이러한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핵심 광물에 대한 경쟁에 대한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칠지 예측을 공유해 주십시오. 사실 중국의 어떤 지정학적 혹은 경제적인 정책을 제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공급망을 특히 가장 파괴적이고 또 가장 변혁적인 그린 기술에 대한 공급망을 차지하고자 하는 비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재련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최종 제품화까지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논의, 특히 전기차 유럽 시장의 수출을 보면은 그 중국 공급자들을 보면요. 여러 관리 실패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런 결과가 아니라 사실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에서 지금 미국이 그때 당시에는 히토류를 주로 채굴했지만 이제 중국이 그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그러한 기업들이 여기에 더 이상 주도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이 이미 히토류 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2010년까지 이와 관련된 분쟁을 보시면 97%의 글로벌 히토류 생산이 중국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잉 공급 또한 중국의 의도적인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서 서방 기업들을 글로벌 시장에서 밀어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 과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요. 이러한 경쟁적인 이런 경쟁의 심화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린 에너지 전환을 기후 때문에 가속화하고 싶어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다시 리쇼어링을 하고 싶어 하고 이 중국에 대한 의존성의 과도함을 줄이고자 하는 목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두 가지 모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려면 더 많은 태양광 패널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전기를 위한 수소의 50%가 중국에서부터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린 기술, 친환경 기술의 활용을 위해서 중국에 대해서 의존성을 높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국내 산업을 더욱더 강력하게 재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더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그 금융적인 재정적인 압박이 가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명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디리스크를 원하고 또 리슈어링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친환경 에너지 전환도 속도가 저해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여기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소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정말 30초 시간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연구원님. 네, 그러면 민관 협력의 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사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세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공공기업이나 또는 국책연구소와 관련하여서 정부 측에서 타당성 보고서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공급망 안정기금인 연간 약 8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대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는 올해 만들어진 것인데 핵심 광물과 관련된 개발을 하는 기업들에게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정부가 굉장히 많은 이 채광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민간 분야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양자 협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30초만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특히 민간 분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반복적으로 또 기억을 하고 상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채굴에 참여하는 투자 주체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최대 채굴 사업자들은 유럽 기업들이었습니다. 특히 석탄 채굴에 있어서 유럽, 캐나다, 호주 기업이나 일부 몇몇 미국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유럽이 주도를 했었는데요. 특히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업스트림 활동이 유럽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부분의 그 재련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업스트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토론과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여러 해 동안 이어졌습니다. 부패와 관련된 논의도 있었고 또 그리고 또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수출 금지를 했던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주체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영 기업들입니다. 혹은 반국영 기업들인데요.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경우들입니다. 그리고 걸프 국가들도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도 이런 다양한 국영 기업들을 필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지금 많은 관심들이 기술 기업에 쏠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라든지 구글 같은 기술 기업들이 이러한 활동에 관여를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채굴이라든지 재련 활동에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책 입안가들이 이러한 지형 변화에 대응을 해야 할 것이고 또 혁신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데 활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새로운 주체들로부터 야기되는 리스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유재 박사님. 네, 그러면 민관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중국의 올해 국가 예산을 보게 되면은요. 그러면 인플레 때문에 대부분이 금액이 유지 또는 감액이 되었는데 그런데 연구개발 분야만 다릅니다. 이것이 인플레를 감안했을 때 12%더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12%가 어디에 갈 것인가? 그게 바로 민간 분야, 즉 중국이 작은 거인이라고 언급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틈새 기술이라거나 또는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입니다. 이것이 성공을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는 최초의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 주도의 경제가 아니라 다른 방식을 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이것으로 패널 토론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패널분들, 굉장히 포괄적으로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이슈를 다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큰 박수.